네, 이번 네팔 대홍수는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한 빙하 붕괴로 촉발될 거란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히말라야 곳곳에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빙하호가 수십 개 더 있다는 겁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팔 매체 카트만두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네팔에는 3,200개 넘는 빙하와 2,300여 개의 빙하호가 있는데 이 가운데 20개가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지난 2020년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는 네팔 21개, 충북 티베트 자치구에 25개, 인도에도 1개가 있는 등 3개 나라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빙하호 47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이런 위험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 어몽길 대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1980년대부터 히말라야를 다녔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빙하가 줄어드는 게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홍수가 한 번 시작되면 대피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양의 물이 히말라야의 좁고 가파른 협곡을 따라 무서운 속도로 쏟아져 내려왔는데요. AFP 통신은 물과 진흙이 빠른 속도로 뒤섞이면 액체 콘크리트처럼 변해 사람이 피하기 힘들 정도의 파괴력을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언제 어디서 또다시 거대한 물길이 터져나올지 모르는 상황. 이번 대홍수가 히말라야가 보내는 경고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번에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카이스트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빙하호 붕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빙하호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빙하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얼음으로 만들어진 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그 어몽길 그 산악인의 인터뷰도 있었던 것처럼 점점 이제 빙하가 후퇴를 하고 있는데요. 빙하가 후퇴를 하게 되면은 원래 빙하가 있던 자리에 일종의 지반 침하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이 좀 잘 고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물이 고이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봄철이 되게 되면은 눈이나 얼음 같은 것들이 녹아서 떠내려오면서 거기서 이제 재밍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댐처럼 이제 만들어지는데 거기 이제 물이 고이다 보면은 원래 있었던 인공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버티는 힘도 약하고 그다음에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있던 구조 자체도 약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위험성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빙하가 후퇴한 자리에 이렇게 빙하 호수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빙하가 녹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빙하가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빈자리가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녹기 때문에 이제 뒤로 후퇴를 하는 이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물이 터지는 그 그림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빠르게 쏟아지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 일어난 홍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빙하호 재해랑은 약간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빙하호라고 하는 게 보통 이게 GLOF라 그래서 그 Glacial Lake Outburst Flood라 그래서 진짜로 뭔가 댐이 딱 터져가지고 나오는 느낌인데 물이 고여 있다가 근데 이번 거는 그거보다는 아까 그 1200m 정도 뭐 수직 낙하할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양의 그 사면 붕괴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지진파로도 감지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엄청난 양이 그 원래 있었던 데브리라고 하는 빙하의 일종의 찌꺼기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빙하랑 같이 흘러내려오는 돌이나 아니면 나무 이런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산에는. 그런데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을 때 비가 오지 않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브리에 이미 물이 잘 차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밀려나가기도 되게 쉬운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그저께 있었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빙하호가 발달이 돼서 터졌다라기보다는 그 대량의 사면 붕괴가 일어나면서 그게 원래 있었던 축축한 데브리랑 같이 쭉 밀려 내려온
이런 형태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상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네팔 홍수 예보국에 따르면 산사태로 200억 리터에 달하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올림픽 주격 수영장 8,00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하고 또 컬럼비아대 지구 관측소에 따르면 당시 그 물줄기 속도가 시속 70km에 달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V자형 협곡을 타고 거대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속도가 더 붙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어떤 물리량,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걸 생각을 할 때 그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질량하고 매스하고 이제 속도인데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V자 협곡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형에서 특히나 이제 중상류 위쪽에서 많이 발달을 하는 지형입니다. 근데 그런 형태에서 그 거대한 물이, 그러니까 큰 질량이 그 V자 협곡에 이제 비탈해서 가속이 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훨씬 더 큰 피해를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작년에도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홍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거야말로 되게 이제 클래시컬한 빙하호 이제 홍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빙하호가 만들어지고 몇 달에 걸쳐서 이제 물이 계속 차오르다가 특히나 이제 초여름 뭐 7월 이때쯤에 그 열파가 닥치면서 그 스노우 멜팅이 좀 더 급작스럽게 일어나면서 갑자기 물이 많아지면서 터져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큼에 대한 파괴력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건 물만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아이스락 아벌런치였기 때문에 돌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훨씬 더 큰 매스가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빙하호가 워낙 많기도 하고 또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는데 빙하호에 담겨 있는 물의 양 같은 건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워낙 곳곳에 많이 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물이 녹아서, 그러니까 눈이나 얼음이 녹아서 담기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양이 얼마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양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약 40개에서 50개의 위험한 빙하호들이 있는데 그게 위험한 이유는 거기에 큰 질량이, 큰 에너지가 모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되게 작게 많이 분산이 돼 있다면은 양이 전체 양은 많더라도 그 재해 위험도는 크게 떨어지겠죠. 빙하호 추가 붕괴 얘기도 나오던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정말 몇 시간 전에 중국 수리국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번에는 빙하호 붕괴보다는 그 큰 사면 붕괴가 있으면서 그게 얼음이랑 물, 그 다음에 돌들이 함께 쓸려 내려오는 어떤 게 고여 있다가 터졌다라기보다는 이게 산사태 같은 이벤트였으나 그게 일어난 지점에 일종의 그 자연댐 같은 게 지금 생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연댐이 생성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이미 물이 차서 원류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붕괴가 될 위험, 72시간 안에 붕괴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2차 피해가 발생을 할 테고 그 2차 피해의 대상은 사실 원래 있었던 민이라든지 거기 관광객이 아니라 지금 구조를 간 구조대원들이 그 피해를 입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지금 또 물이 들어차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비 예보도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더 악화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감시를 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대피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시는 좀 어떻게 잘 되고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 감시 역량의 부재가 그 큰 재해로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스위스의 블라텐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이런 빙하 붕괴 때문에 도시가 전파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선 사망자 수가 1명이었어요. 예.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거기서는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 사전에 소개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전 대피가 됐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거기는 스위스였고 그리고
1970년대랑 2010년대에 이미 큰 비슷한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경제적인 재원이 있었고 하지만 네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들이 잠재 위험들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사회경제적인 그런 그 여력이 없었던 것이겠죠. 네. 자,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빙하 녹는 속도가 빨라졌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빙하가 빠르게 녹는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중론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로 인해서 또 어떤 재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런 그 굉장히 급작스런 산사태라든 이런 형태의 급작스런 재해.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느끼는 약간의 기시감 같은 것인데 우리가 5년, 6년, 7년 전쯤에부터 어느샌가 산불 뉴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게 느끼시죠? 근데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빙하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재해가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른바 임계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그 재해, 그러니까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그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줄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도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빙하가 5,200m 높이 정도에 있다가 1,200m나 굴러떨어졌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 고온 현상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눈이 덮여 있었던 그 빙하가 갑자기 이제 맨얼음이 드러날 정도로 녹았다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잘 살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아침에 그게 다 녹는다라는 것은 약간 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이런 사태라든지 사면붕괴가 있음으로써 있었던 눈이나 얼음들이 같이 쓸려 내려오는 물리적인 현상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리 더워도 급작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음을 딱 놨을 때 바로 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산의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 콘크리트 같은 걸 할 때 자갈이랑 시멘트 같은 거 이제 배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얼음이 이런 돌들을 잘 그 묶고 있었는데 잡고 있었던 것이 점차 그 힘이 약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한계응력 형태로 이게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 붕괴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긴 호흡이겠죠. 아, 그렇군요. 네.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는 히말라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뭐 알프스나 안데스 등 다른 고산 지역 상황은 좀 어떤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보다 중위도의 평균 기온 상승이 2배에서 3배 정도 빠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산들에 대한 영향도 당연히 더 크게 빠르게 이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위스의 그러니까 블라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재해로서 불과 작년에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뭐 22년에 이탈리아도 그랬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종종 이제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예. 저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이제 홍수가 휩쓸고 나간 지역에 나중에 사후 복구라든지 구조 작업에서 지금 진흙이 상당히 지금 장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빙하의 찌꺼기가 함께 쏟아져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성분이랄까요? 어떤 걸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나무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돌들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돌들과 나무들인데 근데 생각보다 좀 가벼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쓸려 내려오기가 쉬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나무 목질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거기에 이제 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뜨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걸 잘못 밟으면 훅 미끄러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형태로 충분히 물을 잘 머금은 이런 찌꺼기들 위에 이런 거대한 질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훅 미끄러지는 형태로 그러니까 마찰이 되게 많이 순간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빙하 후퇴와 함께 영구 동토층 해빙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영구 동토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그 얼음의 형태로 유지가 되는 지역을 보고 영구 동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영구 동토가 없겠죠. 여러분 보시면은 아무리 높은 산도 기본적으로는 여름이 되면 이제 눈이 없어지잖아요. 눈이 없다는 얘기는 거의 얼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를 2해 이상 그 얼어 있는 곳을 이제 영구 동토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시베리아 이제 북쪽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그 발달이 되어 있고 아마 이런 사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위로 가다가 차가 빠진다든지 원래 집이 있었던 것들이 집이 이제 가라앉는다든지 예. 이런 것도 이제 영구 동토로 있었을 때는 충분히 강건한 집안이었는데 그걸 더 이상 이제 그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그 빙하 붕괴 사태도 그런 부분이 꽤 강하게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무겁잖아요. 무거운데 예. 이제 아래에서 그거를 그 지탱해주던 이제 집안 같은 것이 있었을 테고 그 집안의 일부는 영구 동토 같은 이제 얼음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확률이 높은데 이제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점차 약해지다가 그걸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이 점차 흐물흐물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번 같은 사고는 사실상 예고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응을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위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IPCC에서 기후 관련해서 위험이라고 하는 걸 크게 세 요소로 봅니다. 하나가 위해라고 하는 해저드고요. 하나가 그 익스포저라고 하는 노출. 네. 그다음에 하나가 vulnerability라고 하는 취약성인데요. 위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게 이번에도 빙하 붕괴가 한 달 후에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거기다 갑자기 무슨 얼음을 붓는다든지 보강 공사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나머지 2개 요소 사람들을 미리 피해를 그 앞립게 그 피신을 시킨다든지 그럼으로써 해서 노출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얼리 워닝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회가 더 잘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물리적으로 집을 더 단단하게 짓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취약성을 더 낮춘다든지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해서 그 전체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 이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예. 빙하가 붕괴돼서 덮치는 데까지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지진파로 어떤 충격을 감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지진이 그 지진파가 실제 지진에 의함이 아닌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1, 2분 정도.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는 있었을 테고 예. 그렇다면 20분 정도라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대피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그 감시와 얼리 워닝 이 형태로 그 대응을 하는 게 이번 같은 재해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후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대응 시스템도 좀 빠르게 마련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카이스트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